네, 안녕하세요. 멘탈의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본격적인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약세는 지속되고 있죠. 아니, 오히려 9월이니만큼 약세인 게 당연하다고 해야 할까요? 9월은 다우도 S&P도 암호화폐도 모두 역사적으로 최악의 달이었죠. 물론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이게 올해도 반복될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일단 시작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의 스타트부터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변수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유가입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올해 12월까지 현행 하루 130만 배럴 감산하고 있는 것을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유가가 더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경우는 원래 하루 1000만 배럴 생산하던 것을 100만 배럴 줄여서 900만 배럴씩 생산하고 있었죠. 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요 원유 생산국들의 감산 연장은 당연히 유가를 상승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요. 덕분에 안 그래도 높아지고 있는 유가의 상승세가 앞으로 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부산 원유의 경우는 이미 작년 말 이후 10개월 내 최고 가격에 도달했습니다. 문제는 유가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생긴다는 점이죠. 현재 유가는 이미 전년도에 9월과 동일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부터의 가격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하락하죠. 반면 현재의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오르게 된다면 이 유가의 차이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물가가 많이 내렸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유가의 하락이었죠. 최고가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났던 유가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7월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을 시작하고 있어서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에서 이득을 볼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오히려 작년보다 유가가 더 오르면서 손해를 볼 가능성까지 생겨버린 거죠. 물론 연준이 물가를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 사용하는 근원 PC 물가의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이 제외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원재료를 채굴할 때, 정제할 때, 운송할 때, 입고할 때, 그걸로 제품을 만들 때, 배송할 때, 보관할 때, 판매할 때, 이 중 어느 한 단계라도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는 단계가 있나요? 없습니다. 당연히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모든 물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발표하는 8월과 9월의 예상 물가는 CPI와 PCE 모두 현재보다 더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근원 물가의 경우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전망조차도 현재의 유가 수준에서 예측한 수치죠. 만약 여기서 유가가 더 오르게 된다면 이 수치들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유가가 여기서 더 오른다고 해서 $100를 넘겨 지난해 수준으로까지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러시아와 사우디의 감산도 연말까지로 연장한 점을 봐서 내년부터는 감산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늘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 정도가 오히려 유가의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원유와 같은 상품들은 가격이 오르면 추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생산하려는 공급자들이 나타납니다. 작년에도 유가가 $200를 넘을 것이란 예측까지 나왔었지만 결국은 $120 수준에서 멈췄었죠. 저는 올해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를 제외하고도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부정적 모멘텀은 당분간은 지속될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시장의 약세 이유는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미국과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중국의 경기 불안으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상승했죠. 둘째로 그로 인해 금리 전망치와 채권 수익률이 올랐고 위험자산 전반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중심에 서 있는 중국 최대 부동산 기업 비구이 위안이 당장에
이자 지급일은 무사히 넘기면서 디폴트를 연장하기는 했지만 올해 안에만 1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이자 지급을 남겨두고 있어서 아직까지 완전히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났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20%에서 15%로 추가로 낮췄는데요. 강력한 고용시장과 임금 상승이 지속되면서 내년에 실질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면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겠죠? 그렇다면 고금리 역시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미국의 경기 강세와 반대로 중국의 경기 위험은 모두 달러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죠. 달러는 최근의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반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강해지고 금리 전망이 오르면서 채권 수익률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와 채권 수익률 강세는 모두 자산 시장에는 부정적인 내용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준 내에서도 이미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제 금리 인상은 정말로 끝났거나 최악의 경우라도 한 차례 더 하는 정도로 끝이 날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무려 5명의 연준 의원들이 발언을 하는데요. 이들의 최근 발언을 위에서부터 비둘기파에서 매파 순으로 정렬한 것인데요. 근데 이 중에서 이미 3명의 연준 의원들이 추가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바로 어제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현재는 섣불리 결정을 내릴 때는 아니고 조금 더 데이터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신중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금리 인상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을 하는 게 더 타당하겠죠. 물론 지금과 같은 고물가 상황이 좀처럼 끝나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는 기대보다 조금 늦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봐야 앞뒤로 몇 개월 정도의 차이일 뿐 결국 내년 중반 이후부터는 서서히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벌어질 일이 방향은 정해져 있고 속도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달러와 채권 수익률 강세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고물가, 고금리, 고달러의 마지막 바락이고 이 최후의 바락마저 끝이 나면 속절없이 자산시장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 시장이 지금과 같은 횡보나 조정의 상황을 맞이한 것은 금리가 인하되고 유동성이 확장되는 시기가 원래의 계획보다 조금 더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지연조차도 이제는 정말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지연된다 하더라도 그저 몇 개월의 차이일 뿐입니다. 최소 수년간의 타임라인으로 투자를 하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있어 그 몇 개월의 차이가 뭐가 그리 대수일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할 찬스가 몇 개월이라도 더 연장된다는 것에 기뻐하면 그만입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오히려 더 빨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모습대로 더 느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던 뒤로 가던 어차피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해야 할 우리에게 있어 중간에 휴게소 하나 더 거쳐가는 게 뭐 그리 나쁜 일일까요? 행여 예상치 못하게 한 번 더 휴게소를 거치게 된다면 그땐 어차피 거쳐가는 휴게소 푹 쉬다 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안달해봐야 얻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우리의 편입니다. 기다리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